네, 안녕하세요.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담기입니다. 네, 오늘이 벌써 5월 18일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잡정보센터가 항상 금요일마다 금요 스페셜을 진행하는 날이라 더 재밌게 진행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저희가 또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항상 취준생 여러분들 취업 준비하느라 시간이 부족해서 영화 한 편 보는 시간도 정말 아깝고 돈도 아깝고 그러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화 직업을 만나다에서 영화를 또 한 편 준비해봤고요. 또 그동안 모른 채 지나왔던 새로운 직업을 알아보는 시간 신비한 신직업사전까지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다양하게 오늘 프로그램 즐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취준생분들에게 하나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자면은 그동안 상반기 공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조금 어떻게 노려봐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떨어졌나 시즌4 네 번째 이야기에 출연할 지원자분들의 출연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그렇고 또 다른 제작진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왜 떨어졌나가 정말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직접 이 자리에 모셔서 컨설팅 분들이랑 1대1로 뭐 스펙이면 스펙, 자소서, 면접, 다른 의상, 직무 지원 이런 것까지 전략을 다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저희도 여기서 듣다가 뭐 돌발적으로 문제를 드리기도 하고 뭐 인상, 의상 이런 것도 다 저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짚어드리니까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왜 떨어졌나 시즌4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금인 오늘 정말 이른 오전부터 잡정보센터 시청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분들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금요일 잡정보센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힐링을 책임지는 금요 스페셜. 자, 오늘은요. 영화도 감상하고 직업의 세계도 알 수 있는 영화 직업을 만나다를 먼저 만나보실 텐데요. 정말 스페셜하게 제가 이거 진행하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영화 두 편을 오늘 또 준비해 보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영화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 21의 이주연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번 주에 이제 정말 오랜만에 첫 번째로 출연을 해주셨고 솔직히 지난주에 조금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두 번째인 만큼 좀 정리도 많이 하시고 또 소감도 조금 다르실 것 같은데 두 번째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생방송이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네. 저는 항상 금요일이 되게 이렇게 편안한 금요일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좀 약간 두근두근 거리는 금요일이 될 것 같고 네. 앞으로도 좀 영화를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두근거림을 저희가 함께 좀 즐겨봤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화 두 편을 소개해드리는 건 처음일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영화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 다들 달력 보셔서 아시겠지만 5월 18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5월 18일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맞아서 일단 첫 번째 영화로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해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였죠. 택시 운전사가 첫 번째 영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화로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란 영화 자파르 파나히 감독의 택시 소개를 할까 합니다. 택시 운전사와 택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 영화일 거란 예감도 들고 이게 영화 제목만 봐도 조금 미리 예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날이고요. 오늘이 또 38주년입니다. 38번째로 맞고 있는 만큼 더 의미가 깊을 텐데 또 이렇게 의미에 맞춰서 영화 두 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일단 택시 운전사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서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영화인가요? 일단 다 아시겠지만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고요. 그 이전에도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룬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이정현 씨 주연의 꽃잎이란 영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 그리고 김상경, 안성기 주연의 화려한 휴가 같은 영화들이 같은 주제를 다뤘던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장훈 감독의 택시 운전사는 그 1980년 5월 광주의 실상을 세계에 알린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 그리고 그를 광주까지 태우고 간 택시기사 김사복 이렇게 두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네.
그 푸른 눈의 목격자 위르겐 힌츠페터는 독일 제1공영방송 소속 방송 기자인데요. 일본의 특파원으로 재직하던 당시에 한국의 상황을 전해 듣고 광주로 향하게 됩니다. 네. 이때 광주 보도로 국내에서 송건호 언론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영화 개봉까지는 보지 못한 채 2016년에 세상을 떴습니다. 네. 그 장훈 감독은 이 영화의 중심에 힌츠페터 대신에 힌츠페터의 길에 동행했던 택시 운전사 김사복 씨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말한 게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 평범한 서울의 택시 기사의 눈에 비친 시대의 모습, 소시민의 마음속 경랑을 따라가면서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선택과 용기가 모여서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영화가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저희가 뉴스로도 많이 전해드렸고 오늘 또 5.18을 기념해서 많은 소식들이 전해질 텐데 이게 1,000만을 넘은 영화였고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테지만 또 우리 취준생분들은 바빠서 못 보신 경우가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택시 운전사의 줄거리부터 좀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는 터널을 빠져나가는 택시 운전사 만섭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시작하는데 그 배경음악은 너무 유명하죠. 조용필의 단발머리, 네. 1980년의 히트곡입니다. 만섭은 어린 딸을 홀로 키우며 살아가는 서울의 평범한 택시 운전사고요. 특별히 정치적으로 의식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딸을 잘 키워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진 가장이었는데요. 그는 통금 전에 서울에 오면 거금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독일 기자 피터를 태우고 광주를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광주의 입구엔 진입금지 푯말이 세워져 있고요. 어렵게 관문을 뚫고 고립된 광주에 들어선 두 사람은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네. 자, 택시 운전사는 저도 개인적으로 한 2번 정도 봤던 영화고요. 이게 처음에 볼 때도 뭐 의상이나 자동차 소품 같은 것만 네, 봐도 네. 딱 그 1980년대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할 정도로 정말 재현을 잘 해놨는데 그만큼 그때 분위기가 또 뼈저리게 느껴져서 보면서도 공감이 많이 네, 됐던 네. 영화이기도 한데 자, 일단 저희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기자님의 딱 그렇게 정한 걸로 보는 명장면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명장면을 함께 만나볼까요? 네, 제가 소개할 첫 번째 장면은 그 서울의 택시 운전사와 독일의 기자와 그리고 광주의 청년들이 처음으로 함께 만나는 장면입니다. 네네. 그 택시비 10만 원이라는 말에 혹해가지고 손님 가로채기까지 해서 광주까지 가게 되는 만섭은 노 광주, 노 머니, 예, 광주에 못 가면 택시비도 없다는 말에 네. 총을 든 군인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해가면서 광주에 도착합니다. 네. 하지만 광주의 풍경은 을씨년스럽기 그지없죠. 비상계엄령이고 뭐고 과두시위 뉴스를 듣고 손님 끊길 걱정부터 했던 만섭은 뭔가 일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한편 기자가 너무 편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을 했던 독일의 방송기자 힌츠페터는 광주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보도 불가지침으로 완전히 고립된 도시 광주에 도착하는데 예상보다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곧장 카메라를 들어서 현실을 기록하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이들을 만난 광주의 청년들, 이들은 멀리서 우리를 찍어주려고 독일에서 기자가 왔다는 얘기에 굉장히 환하게 웃으며 이들에게 박수까지 쳐줍니다. 네. 기자님 여기 대본에는 이 청년들의 말투가 그대로 살아있는데 이거를 또 표준어로 바꿔서 해주시네요. 이게 우리를 네. 찍어주려고 독일에서 기자가 내려왔고 막 이렇게 또 광주 네. 아마 류준열 배우가 이때 맞습니다. 되게 구수하게 말하면서 네, 네. 그 복장도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 장면을 주요 장면으로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광주 사투리를 썩 잘하시진 않으신데요. 저는 충남 사람이기 때문에 네, 잘못합니다. 네, 제가 이 장면을 꼽은 이유는 그 만섭과 힌츠페터 그리고 제식이라는 이 세 인물이 사실은 서로 다른 입장,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결국엔 이렇게 다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라도 한데 모여서 비슷한 마음을 나누게 된다는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장면이 좀 의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전초전격 장면이어서 제가 꼽아봤습니다. 네. 정말 방금 보신 장면이 어떻게 보면 정말 완전히 다른 분야에 있는 뭐 택시 운전사, 기자, 네. 그냥 청년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셋이 마주보고 있는 장면이 또 그 구도가 기억에 네, 남거든요. 네, 그 네. 장면이 또 저도 기억에 많이 남는데
자, 첫 번째 명장면을 꼽아주신 만큼 두 번째 명장면도 한번 이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장면은 조금 감정적으로 뭉클한 장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서울의 택시 기사랑 광주의 택시 기사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만섭이 다시 서울로 갈 것이냐, 광주를 향할 것이냐 유턴을 하는 장면, 이렇게 두 장면을 꼽아봤습니다. 네,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신 부분도 많을 테니까 저희가 한번 그 영상을 직접 보면서 보고 난 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함께 보시고 얘기해 보도록 하시죠. 네. 자, 이거 받으시오. 나고. 나중에 딸내미하고 한번 놀러 오셔. 우리 아들 데리고 같이 소풍 한번 가게. 응? 몸 조심하세요. 몸 조심하시오. 이 밤이 새면은 첫 차를 타고 행복 어린 거리로 떠나갈 거예요. 아빠한테 어떻게 전화 한 통만 더 씁시다. 은정아, 깼어? 아빠, 우리 소풍 안 가? 야, 은정아, 미안해. 아빠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우리 소풍은 다음에 가자. 다음에 언제?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아빠 택시에 꼭 태워줘야 되는 손님인데 그 손님만 태워주고 아빠 금방 갈 테니까 그때까지 아줌마 말씀 잘 듣고 상구랑 싸우지 말고. 네, 저 장면은 진짜 저 초록 택시가 네. 저렇게 멋있게 보일 수가 있나. 네. 저는 정말 그 뒤에 차들이 밀려서 빵빵대고 있을 때 고민할 때 제발 네. 유턴해라, 좀 돌아가라 네. 이렇게 네. 속으로 외쳤는데 딱 그 음악이랑 멋있게 유턴할 때 되게 속으로 환호를 내지르기도 했는데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영화로 보셨던 것처럼 광주의 택시기사죠. 광주의 택시기사 태술은 만섭에게 서울 번호판을 달고 달리면 금세 붙잡힌다고 네. 그 전남 번호판, 그리고 거금의 택시비, 그리고 광주를 빠져나갈 수 있는 지도를 쥐어줍니다. 네, 앞서 광주의 택시 기사들은 만섭에게 기자는 기사를 쓰고 기사는 운전을 한다는 되게 자명한 명제를 새삼 일깨워 준 바가 있는데요. 네. 태술 역시 끝까지 택시 기사로서의 동지애를 보여주고 그 마음에 만섭도 동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턴 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 이전의 만섭이 아니죠. 서울과 광주를 향하는 갈림길에서 만섭은 손님을 어떻게든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야 된다는 택시기사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1980년 5월에 광주를 목격한 한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멋지게 유턴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좀 정의롭고 멋진 유턴 장면이 또 있었나 하는 네.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자,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영화 택시 운전사 주인공이 김만섭 씨입니다. 김만섭의 시선을 통해서 또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감정을 이입해서 다들 보게 되셨을 텐데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도 또 이게 실존 인물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만섭이라는 캐릭터 자체는 좀 많이 영화적으로 각색되고 만들어진 측면이 있긴 하지만 네. 이 캐릭터의 모티브가 된 그 실존 인물이 실제로 존재하고요. 그 김사복 씨 영화가 개봉하고 난 이후에 실존 인물인 김사복 씨의 아들을 통해서 그의 존재가 언론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촬영할 당시에 영화를 제작할 당시에 제작진은 실제로 독일에 가서 위르겐 힌츠페터를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 인터뷰 영상이 영화가 끝나고 나면 화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때도 힌츠페터는 김사복 씨에 대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전했습니다. 이게 영화 속에서 택시 기사가 이렇게 멋지게 등장하기도 하고 또 한편
기자가 등장합니다. 아무래도 이주연 기자님도 기자로 이제 활동을 하시다 네, 보니까 이 영화를 보시면서 느끼는 점도 조금은 달랐을 것 같아요. 좀 어떠셨나요? 네, 사실 저도 새삼 이 영화를 두 번째 보면서 기사와 기자가 공통 분모가 많은 직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 단어도 비슷하잖아요. 하나 기사에서 차이죠. 네. 획 하나만 더하면 기자가 되는데 네. 기자와 마찬가지로 택시 운전사, 택시 기사도 끊임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자이건 타이건 듣게 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뒷좌석 승객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정말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생생한 이야기잖아요. 네. 그런 만큼 그러니까 기자들만큼 택시 기사도 수시로 그 일상의 천태만상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현실에서는 실제로 인생 제2막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제2의 직업으로 택시기사가 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해서 통과를 하면 기본 요건이 갖춰지게 되고요.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택시기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택시운전사가 아닌가 싶은데 좋은 택시기사를 만나고 싶으면 먼저 좋은 손님이 돼야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나부터 좋은 손님이 돼야 좀 좋은 분을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는데 자 일단 두 번째 명장면 멋지게 유턴하는 장면까지 함께 보셨고요. 이 두 명은 이게 무사히 빠져나왔을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이어서 세 번째 명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네, 그러니까 정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지 만섭과 힌츠페터가 광주를 빠져나오기 전 마지막 검문소 장면을 꼽아봤습니다. 그 검문소 장면 하면은 아마 모든 분들이 손에 땀이 나지 않았을까요? 네, 저 진짜 긴장을 많이 했는데 그 긴장감이 넘쳤던 장면을 한번 다 같이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어디 가십니까? 예, 손님 모시고 서울 가는 길입니다. 서울 택시야? 아닙니다. 전남 택시입니다. 집이 어디십니까? 집은 왜? 이 새끼가 대답 안 해? 너 전남 택시가 말투가 왜 그 모양이야? 그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What's going on? Why are you stopping us? 야 4년제 이 새끼 지금 뭐라는 거야? 둘 다 내리십시오. 일단 내리십시오. I don't understand. What's the problem? 빨리 안 내려? 외국인이라 갈 줄 알아? 내려. 보내줘. 중사님 외국인을 일단 잡으라고. 뭐 기자도 아니고 서울 택시도 아닌데 뭐 어쩌게. 보내. 보내라고. 외국인 탄 택시 발견하면 즉시 연락합니다. 네, 넋놓고 보고 있었는데 와 진짜 저 배우가 엄태구 네, 맞습니다. 배우가 맞나요? 저 네, 중사가? 네. 저 목소리가 너무 저는 당연히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나 했는데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조금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보셨다시피 그 만섭의 택시 트렁크를 열어본 중사가 네. 사실은 트렁크에서 서울 번호판과 카메라 가방을 확인하죠. 하지만 그 엄태구 배우, 그 네. 중사가 네. 한마디 멋있게 합니다.
보내줘. 아, 예, 되게 허스키한 목소리로 예, 보내줘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 명의 목숨을 살리기도 했고 또 그러네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힌츠페터의 기록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사실 그 만석과 힌츠페터가 위기의 순간에 만난 귀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귀인이 진압 작전에 투입된 군인이라는 것도 사실은 시대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자가 진실을 알리고 기사가 손님을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것처럼 군인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영화 속 상사는 국민의 목숨을 지키게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모여서 군부 독재의 포갑을 알리는 결정적인 보도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정말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저희가 보여드릴 거고요. 저희가 두 번째 영화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 영화도 바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화 자파르 파나히 감독의 택시를 감상해 볼 텐데 일단 이 영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들어보는데 이 영화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택시 운전사와 연결지어서 할 얘기가 많은 영화이기도 하고요. 네. 비슷하게 좀 정치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포갑을 받았던 감독이 만든 영화여서 일단 골라보기도 했습니다. 네. 혹시 이남규 아나운서는 이란 영화, 이란 하면 떠오르는 영화나 감독이 있으세요? 이란 영화랑 감독하면은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정말 떠오르는 게 1도 없어갖고 저는 솔직히 이란 영화 쪽 시장이 이렇게 좀 활성화되어 있는지도 몰랐고 했거든요. 어떤 편인가요?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장 감독들이 있는데요. 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그리고 올리브 나무 사이로 같은 영화를 만든 그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감독이 있고 네. 또 최근에는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 그리고 세일즈맨이란 영화를 만든 아시가르 파르하디라는 감독도 유명합니다. 정말 모르겠네요. 지금 소개한 영화 감독들은 세계 3대 영화제라고 하는 칸, 베를린, 베니스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면서 거장으로 등극한 감독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부산국제영화제라든지 전주국제영화제라든지 이런 영화제들에서도 이들 영화가 많이 상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할 자파르 파나히 감독도 마찬가지로 이런 영화들에서 단골 손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파르 파나히 감독은 1995년에 데뷔작 하얀 풍선을 만들었고 서클, 붉은 황금, 오프사이드 같은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들은 모두 이란 사회의 모순을 올곧게 이야기하는 영화들입니다. 네. 자, 앞서 보신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에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스토리가 있는데 자파르 파나히 감독의 택시는 또 이 택시만의 조금 스토리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택시만의 아픔이 있는데요. 이란 사회의 모순을 영화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정부의 눈밖에 납니다. 그래서 자파르 파나히 감독은 2010년에 반체제 활동 혐의, 즉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징역 6년을 선고받게 와. 됩니다. 아니, 그러면 영화 만들었는데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가요? 네, 너무 가혹하다 싶지만 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징역형과 더불어서 20년 동안 영화 연출은 물론이고 시나리오를 쓰지 말고 해외 매체와 인터뷰도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와. 해외로 출국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죠. 한마디로 20년간은 영화 만들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너무 살벌하네요. 예, 영화 감독에게는 사실 예술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영화를 안 만들고 있었다면 지금 이 택시도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텐데요. 자파르 파나히 감독은 영화를 만들 수 없게 된 자신의 상황을 오히려 이것은 영화가 아니다 같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세계에 공개하기도 합니다. 네. 자, 보통의 감독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영화를 좀 포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것 네. 같은데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이렇게 무사히 세상의 빛을 보는 과정도 그 아까 김만섭 씨만큼 네. 좀 험난했을 것 같은데 네. 어땠나요? 예, 앞서 택시 운전사의 그 테이프를 해외로 빼돌리는 것처럼 굉장히 네. 영화적인데요. 혹여나 완성된 편집본이 정부한테 뺏길까 봐 여기저기 파일을 숨겨두기도 했고 그리고 정말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영화 파일이 담긴 USB를 케이크 안에다가 숨겨서 이 케이크를 해외로 보내서 그 USB가 해외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그런 일화도 굉장히 네네. 유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택시 역시 공식적으로 영화를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감독이 기지를 발휘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이 편집본을 무사히 전달받은 베를린 영화 측은 자파르 파나히 감독에게 그 최고상인 황금곰상을 안김으로써 그의 의지와 열정에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네, 진짜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딱 이런 얘기만 들었을 땐 정말 이 영화를 필사적으로 만들었을 것 같아서 영화도 약간 조금 무겁고 다가가기 힘든 영화일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의 영화인가요? 네, 절대 다가가기 힘든 영화가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영화가 탄생하기까지는 좀 그 힘든 고된 산통을 겪었지만 다행히도 영화는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보는 내내 좀 가볍게 유쾌하게 그런 소동극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줄거리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영화는 그 택시 내부에 달린 카메라의 시선으로 테헤란의 거리 풍경을 먼저 보여주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승객들의 이야기가 들리죠. 택시 운전사는 다름 아닌 자파르 파나히 감독 본인이에요. 참고로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의 기법을 활용한 픽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에 등장하는 승객들이 실제 손님일까 아닐까 하는 좀 궁금증이 들기도 하는데 이 승객들은 실제 손님들은 아니고요. 감독들의 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주어진 상황을 제시받고 자신들의 일상적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사형제로 놓고 토론하는 노상 절도범과 교사라든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남편과 아내, 그리고 물고기를 샘에 놓아주러 가는 할머니들, 그리고 불법 DVD 판매업자, 그리고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어린 조카, 그리고 인권 변호사 등등 자파르 파나히가 모는 택시에 탑승하는 손님들의 이야기는 곧 또 이란의 현실을 비추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카메라 구도 같은 것도 택시 안에서 승객들을 비추다 보면 조금 단순하게 보일 수도 있고 승객들의 이야기만 다루다 보면 조금은 지루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영화인지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일단 명장면을 통해서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 명장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 명장면은 자파르 파나히 감독이 소개되는 장면인데요. 그 DVD 업자가 손님으로 탑승한 DVD 업자가 운전사를 알아봅니다. 당신 자파르 파나히 감독이죠?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때 카메라가 영화가 시작되고 10분쯤 지나면 처음으로 운전석에 앉은 자파르 파나히 감독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바로 이 선한 미소를 머금고 운전을 하고 있는 분이 실제 자파르 파나히 감독님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조금 독특한 장면이랄까요? 독특한 구조로 만든 것 같기도 한데 이 장면을 또 주요 장면으로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길도 잘 모르고 운전 실력도 서툴지만 운전기사가 돼서 테헤란 거리를 계속 돌아다니는 자파르 파나히 감독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괜히 묘한 좀 감흥을 받게 되는데요. 가택연금을 당했다가 풀려났지만 여전히 영화를 만들 수 없는 감독은 어쨌든 택시 운전석에 앉아서 계속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시끌벅적 살아가는 이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란 사람들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기록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술적 구속을 이렇게 돌파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네. 이게 보다 보니까 영화를 보는 느낌도 들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다큐를 보는 느낌? 현실과 조금 경계가 많이 허물어진 느낌이 많이 전해지는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주요 인물이 택시 손님인 만큼 이 손님들도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소개됐던 그 불법 DVD 대여업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그 가방 안에는 뭐 우디 앨런의 신작이라든지 뭐 미국 드라마 워킹데드라든지 심지어 뭐 한국과 일본의 유명 감독들의 DVD까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좀 편하게 그리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런 세계 각국의 영화를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란에서는 아직도 문화적이나 예술적으로 좀 폐쇄적인 상황이라서 그렇게 다양한 해외 영화들을 볼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이란의 현실을 목격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현실 문제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어서 두 번째 명장면도 한번 바로 만나볼까요? 네, 두 번째 장면은 감독의 어린 조카 하나가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굉장히 총명하고 말도 똑부러지게 하는 꼬마 손님인데요. 이 꼬마 손님은 학교에서 영화 찍기 숙제를 받았다면서 계속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이것저것 찍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삼촌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창밖으로 쓰레기 줍는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소년은 웨딩 촬영을 하고 있는 신랑 신부의 곁을 지나다가 신랑의 주머니에서 돈이 떨어진 걸 발견하고 그걸 줍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소녀가 목격하고 카메라로 기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년은 소년을 불러서 그 돈을 원래의 주인인 신랑에게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돈을 줍는 걸 내가 다 봤다. 카메라에 다 찍혔어. 내가 찍고 있는 이 영화를 통해서 나는 희생과 이타심을 보여주고 싶어. 그러니 너는 본래의 주인에게 그 돈을 갖다 줘야만 한다. 넌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해라는 논리로 소년을 설득하는데요. 네. 만약에 실제로 길을 걷다가 이런 돈을 주었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남규 아나운서는 어떤 결정을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 지폐 색깔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이게 돈을 돌려주는 게 맞죠. 이 소년 같은 경우도 조금 실제로 돌려주었는지 이게 어린아이기 때문에 네. 아마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내적 갈등을 다들 할 것 같긴 네. 한데요. 저는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한편으로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순수하고 또 엄격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쓰레기를 줍는 소년에게는 사실 엄마가 없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년인데요. 반대로 그 돈을 흘린 웨딩 촬영을 하는 부부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그 돈이 그렇게 그들의 삶에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또 소년은 소녀의 말을 듣고는 본래의 주인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시도를 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일상 속에서 작은 소동 같은 이야기일 텐데 이 장면이 명장면인 이유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이 소년과 소녀가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택시에서 카메라를 든 소녀, 그리고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소년. 그 소녀 같은 경우에는 학교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현실을 인식해온 인물이고요. 그리고 소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리에서 현실과 맞부딪혀 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소년입니다. 그리고 이 두 세계가 어떻게 부딪히는지를 이 장면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소녀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극장에서 배급되는 영화를 만들려면 지켜야 할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다. 그 원칙들에는 추악한 리얼리즘을 피해야 되고 폭력을 피해야 되고 남녀 간의 접촉을 피해야 되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슈는 가급적 다루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삼촌의 택시를 타고 목격한 현실에는 엄연한 테헤란 거리의 현실을 목격하게 되잖아요. 네. 하지만 소녀가 목격한 그 현실은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영화로 담을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소년을 만난 뒤에 소년은 생각이 많아지고요. 과연 추악한 리얼리즘과 진짜 리얼리즘의 차이는 뭔가 하는 꼬마 손님의 고민이 계속되는 거죠. 네. 제가 기자님 말씀하기에 앞서서 뭐 그냥 작은 소동이다 했는데 여기에 또 뭐 추악한 리얼리즘의 진짜 리얼리즘의 차이는 무엇인지 얘기라고 나오니까 제가 되게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볼 때는 몰랐는데 또 이렇게 기자님이 옆에서 소개해 주시면서 들으니까 숨은 메시지까지 알 수가 있어서 더 좀 재밌게 느껴지는데 자, 그럼 마지막으로 꼽은 명장면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파리 파나히 감독은 길가에서 장미꽃 한 다발을 들고 서 있는 여성 인권 변호사를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택시를 세우게 됩니다. 네. 이 택시에 탑승한 변호사는 감독의 지인이자 실제 이란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인데요. 나스린 소투데라는 인물의 이 변호사는 자파르 파나히 감독과 같은 이유로 6년간 수감 생활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협회로부터 3년간 자격 정지를 통보받은 상태이죠. 그리고 영화에서 소투데는 택시에서 내리기 전에 장미꽃 한 송이를 택시의 대시보드 위에 올려두는데요. 그러면서 감독에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처럼 하던 일 하면 돼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 장미꽃을 영화인들에게 바칩니다. 네, 이 말이 저는 정치적 탄압 속에서도 기발한 방식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감독에 대한 뜨거운 지지와 응원의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장미꽃만큼 환한 미소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진하게 전해져 왔던 뭉클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자, 저희가 항상 많은 영화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또 코너 제목이 영화 직업을 만나다이기 네. 때문에 그냥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직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아마 기자님도 다시 보시면서 조금 직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셨을 텐데 직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본 다음에 나는 뭐 느끼는 소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네. 일단 좀 가벼운 얘기부터 하자면 택시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일단 테헤란의 풍경이 멋있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세계 각국의 택시 운전사의 모습이나 손님들의 특성은 다들 비슷비슷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선 사라졌지만 이란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손님들이 합승을 하더라고요. 그런 합승의 모습이 저는 또 재밌게 다가왔습니다. 네. 네.
저는 이렇게 원래 영화를 볼 때는 그 영화 전체를 보게 되는데 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영화의 캐릭터, 오늘 소개할 그 직업을 가진 캐릭터를 조금 더 밀착해서 보게 되니까 좀 새로운 면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오늘 소개한 택시 운전사나 택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소시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도 좀 재밌게 다시 한번 좀 눈여겨보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항상 영화 직업을 만나다 해서 기자님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택시 운전사에서 제가 못 봤던 부분도 보이고 있고 또 이렇게 정말 알지도 못했던 영화를 제가 알게 되면서 정말 한 번 더 보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오늘 아마 집에 가서 저도 택시라는 영화를 찾아서 보게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꼭 한번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으로 한 번 더 보시면은 더 좋은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내 21의 이주현 기자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직업이 소개될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이주현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빠르게 변화되는 직업 트렌드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짚어주는 시간, 신비한 신직업 사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누군가를 울릴 수도, 아프게 할 수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으며 다시 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온라인 댓글, 당신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트렌드를 짚어주고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신비한 신직업 사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경기도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어떤 일자리 소식 가져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사업장은 이천시 마장면 둔터로 소재인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 장치 제조 강소기업 한국무구 주식회사입니다. 이번에 제품 입출고, 패킹 및 언패킹, 자재 창고 관리 및 제품 배송 관리 등을 담당한 자재구매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으로 경력 1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급여는 연봉 2,7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조정 가능하며 복리후생으로는 차량 유지비와 교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형 지게차 운전이 가능해야 하고
운전 가능자나 차량 소지자, 인근 거주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이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채용대행 담당자 이메일로 이력서를 접수 중이며 접수 마감은 5월 25일까지이니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자재 및 구매 사무원 1명을 모집 중입니다.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예, 다음 소개해드릴 사업장은 한국도자재단의 채용 소식입니다. 이천시 경충대로에 위치한 이천 세라피안의 카페에서 근무할 바리스타 2명을 모집합니다. 2명 중 1명은 월급제 바리스타로 커피 제조 판매, 매장 관리, 제조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6개월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는 월급 230만 원 이상이며 주 6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나머지 1명은 시급제로 바리스타 업무를 보조하게 되며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급여는 시급 8,900원입니다. 접수 마감은 5월 20일까지이며 별도 양식의 입사 지원서를 방문, 우편, 이메일로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리스타 2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 채용 정보가 다르니까요.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인천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인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우정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고용센터 우정민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어떤 일자리 소식 가져오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JM제코입니다. JM제코는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반도체 부품업체로 총무 및 일반 사무원 1명을 구인합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5일 근무합니다. 경영지원실 보조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월급은 160만 원 수준입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 및 일반 사무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주식회사 하나푸드 시스템입니다. 하나푸드 시스템은 인천시 서구에 소재한 학교 식자재 납품업체로 배송, 납품 운전원 3명을 구인합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고 새벽 2시 반에 근무 시작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1톤 냉동 탑차 운전이 가능한 분이어야 하며 실제 근무는 가자동 물류창고에서 하시게 됩니다. 임금은 연봉 2,400만 원에서 3,100만 원 수준입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송 및 납품 운전원 3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인천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내가 원하는 일, 해보고 싶은 일을 찾아서 다양하게 도전하는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시장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미래 유망 직업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시켜줄 신비한 신직업사전 시간입니다. 자, 오늘 직업 트렌드는 물론 다양한 직업 세계 정보까지 소개해 주실 한국고용정보원의 김균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저번에 출연하셨을 때 어린이날 전날에 출연하셔서 다음 날 놀이공원을 간다고 하셨나요? 그렇게 했던 거 말씀하셨는데 좀 뭐 재밌게 보내셨습니까? 그 전날 그러니까 4일 날 놀이공원을 갔었고요. 무모한 짓이었고요. 그리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각종 행사들로 인해서 정신없이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좋아하던가요? 아이들은 좋아하고 부모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광경을 많이 봤습니다. 네. 혹시 아이분들이 지금 박사님 TV 출연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 큰 애랑 작은 애는 알고 있어요. 혹시 직접 보셨는지
보고 나서 어떤 뭐 소감이나 이런 게 식구들은 보고 있고 저는 외면하고 있고 뭐 그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외면하고 계세요? 제 모습을 제가 TV로 보는 게 이렇게 썩 괴롭죠. 예, 달갑지는 않은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다. 네. 네네. 자, 이렇게 괴로운 직업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10번째 시간인데, 자, 10번째 하면 조금 특별할 것 같습니다. 미래 유망 직업 10번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혹시 이남규 아나운서께서는 자유학기제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유학기제 하면은 이게 뭐 중학교 과정이었나요? 그때 네네. 조금 자유롭게 좀 벗어나서 네네, 이렇게 뭐 참여했던 걸로 얼핏 알고 있는데 어떤 네네. 건가요? 이 자유학기제라는 게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한 학기 혹은 두 학기 정도를 시험이나 혹은 경쟁에서 벗어나서 학생 참여형 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소질이나 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종 체험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네. 이 제도와 함께 부각되는 직업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직업이 바로 진로체험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입니다. 네, 진로체험 코디네이터. 저희 코너 이름이 신비한 신직업사전. 정말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박사님이 가지고 오시는 거라 정말 모르는 직업입니다. 처음 들어보는데 자, 오늘 진로체험 코디네이터란 직업을 준비해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자유학기제가 시작이 되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맞는 체험처를 발굴을 하고 학생들에게 진로체험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기업이나 사업장의 참여가 그렇게 활발한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배경에서 직업 체험처를 발굴을 하고 직업 멘토를 매칭해주는 역할을 하는 진로체험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과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나 사업체들이 학생들에게 이런 일자리나 혹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일종의 사회적 기부 활동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네, 뭐 말씀하신 일본이나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어떤 편일까요? 네네, 맞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서울시 내 중학교의 일터를 공개한 1964개 업체 가운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대기업이라고 하는 30대 기업은 그 공개한 일터가 105개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요구에 맞는 체험의 기회를 지원을 하고 일터 제공에 대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오늘 소개해드릴 진로체험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직업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신비한 신직업사전 10번째 직업 진로체험 코디네이터 어떤 직업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고 오겠습니다. 길거리를 오가는 수많은 발걸음들, 누구보다 바쁘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쫓고 있는 꿈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저 PD요, 래퍼, 수학 교상, 약사가 되는 것입니다. 요리사 쪽으로 꿈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수만 가지 장래 희망을 위한 직업. 잘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보는데. 진로 찾아주는 그런 거? 진로 정해서 맞춰주는 거. 가이드 해주는 그런 사람 같은데 느낌상.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란 어떤 직업일까요? 시험이 없는 교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답안지 대신 장래 희망을 적는 학생들. 자유학기제의 모습인데요.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배움에 즐겁게 몰입함으로써 자신의 꿈과 끼를 찾고 또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학교 운영 방식을 얘기합니다. 2013년 42개 교에서 시작된 자유학기제는 2016년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 캠프 및 진로 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토론, 실습 등 진로 탐색 활동과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험 실습, 토론, 프로젝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오후에는 자유학기 활동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하고 싶어하는, 선택하는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됩니다.
자유학기제 동안 학생들은 기업체에서 직업을 체험해보거나 희망하는 직업의 멘토에게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학생과 직업체험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진로체험 코디네이터는 교육청이나 각 지자체의 진로직업지원센터 그리고 기업 등에 근무하며 진로체험이 가능한 곳의 정보를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로체험 코디네이터의 업무는 직업 연계 업무와 프로그램 개발 업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직업 연계 업무는 다양한 직군의 직업인을 학교 또는 학생과 연결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전에는 직업인 강사님들을 섭외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일날은 저희가 직업 체험하시는 거 강의 보면서 학생들 반응도 살펴보고 그리고 강사님들한테 추후에 피드백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진로 교육을 위해 학교에서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합니다. 자유학기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진로가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진로에 대해서 배우는 것 중에 직업인을 만나보는 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제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가 있으니까 저희한테 다양한 직업군들도 소개해 주시고 또 매칭도 해 주시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죠. 학교와 학생,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진로 체험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도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의 역할입니다. 청소년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고 또 청소년을 위해서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로체험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다는 한 반도체 회사입니다. 진로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세계를 알려주고 체험에 참가한 학생들을 위한 수료증 작업까지 모두 진로체험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게 되는데요.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기업의 유능한 진로체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기업에서 진로체험은 주로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요? 국내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공헌 팀에서 이제 전담으로 맡아서 직업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밖에 이제 사회공헌에 대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부서가 편성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커뮤니케이션 팀이라든지 아니면 대관 관련 부서에서 그러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교육이나 상담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교육학이나 청소년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등을 전공하는 것이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해외의 직업 체험 사례에서 유추해 볼 때 성장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기업체에서 직접 직업 체험 코디네이터를 둬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자유학기제를 지원하는 업무에 진로체험 코디네이터가 중점을 두고 있다 보니 그 대상이 약간은 중학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 대상이 확대되고 또 방법도 다양화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진로체험 코디네이터의 진출 방향도 확장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영상을 보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더 이 진로체험 코디네이터란 직업에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진로체험 코디네이터 따로 전공해야 하는 분야가 있을까요? 네, 진로체험 코디네이터는 사실상 전공에는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요. 네. 하지만 이제 진로교육과 직업체험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체험 대상인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교육학이나 청소년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을 전공을 하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주로 업무를 기업들과 많이 하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경영학을 전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직업은 전공은 크게 구애받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별도로 필요한 자격증이나 요건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직업 상담사나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런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유사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교육이나 상담 분야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면 진출이 좀 더 용이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직업 체험처를 발굴을 하고
체험자와 사업장을 연결하는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 좀 필요하고 학생들의 방문 예약이나 일정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스케줄 관리나 시간 관리 능력 혹은 협상을 잘하는 능력 등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궁금해지는 게 이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가 도대체 어디에 취업이 되고 어디에 취업이 되면은 또 어떤 근무를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어디에 취업이 되는지 또 어떤 근무를 하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는 주로 지자체나 혹은 교육청에서 협력해서 설치한 진로 직업 체험 센터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는데요.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치구 25개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일반 기업체에서는 채용을 따로 하지 않는 건지 공채나 이런 게 있을까요? 네, 기업체 같은 경우도 뽑기는 하는데요. 주로 사회공헌팀이나 인사팀, 교육팀에서 채용을 하고요. 네. 의뢰가 들어오면 직업체험 활동을 진행하는 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융교육센터에서 은행 업무를 체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활동들을 코디네이팅하는 그런 업무로 사람들을 채용을 합니다. 하지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직업체험보다는 교육 프로그램에 좀 가깝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진로체험 코디네이터의 역할과는 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이런 현실적인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박사님께서 이 영상을 보고 또 오늘 저희 방송을 보고 진로체험 코디네이터를 꿈꾸는 분들에게 조금 해주실 말씀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좀 어떤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네, 진로체험 코디네이터는 기업과 그다음에 학교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특히나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는 신직업들은 기존 직업들에서 요구하는 역량이나 혹은 직무 내용과 좀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의 적성과 맞을 수 있는 새로운 직업들을 찾아서 자기만의 진로를 설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자기만의 진로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앞으로의 영향력이 더 기대되는 진로 체험 코디네이터란 신직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신비한 신직업 사전 오늘도 우리 취준생들의 취업 탐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해보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고용정보원의 김균 박사님 모셔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금요 스페셜 잡정보센터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앞서 말씀드렸던 왜 떨어졌나 시즌4 네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